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밤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여름 피서 기간이 끝나가고 있지만 주말이면 아직 북적거리는 손님들 맞을 준비에 정신이 없는 요즘입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상을 즐기고 있는 중이지요. 하지만 저희에게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덕분에 진정한 부모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절절하게 느끼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차피 민건이 그 자식은 말해봐야 소용없겠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시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 너는 빚진 네 목숨값 갚는다고 생각해라. 다음 달까지 7천만 원만 좀 마련해봐.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 중 하나는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가족의 사랑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바닷가 근처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던 남편과 저는 커서도 당연한 것인 양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고아도 아닌데 저와 한 집에서 살게 된 데에는 사연이 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곳 토박이로 바닷가 근처에 매운탕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이곳으로 내려온 지 15년이 넘으셨었는데 그때 저와 남편의 나이가 3살 때였으니 기억도 안 나는 일이네요. 시아버님이 이곳 탄전지사의 발령을 받으셔서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저희 이웃집에 자리를 잡으시면서 저희 부모님과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특히 시아버님과 아빠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터놓고 지내는 친구 사이가 되셨습니다. 시아버님 성격이 정말 따뜻하고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시아버님은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시기도 하죠. 제가 7살 때였을 겁니다. 집이 바닷가 근처였으니 남편과 저는 사계절 내내 바닷가에서 노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서해 바다가 원래 갯골이 있어서 밀물 때면 무척 위험하답니다. 그날도 남편과 둘이 백합을 잡는다고 갯벌을 헤집고 다녔어요. 서로 누가 많이 잡나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기고 싶은 욕심에 갯골을 건너는 바람에 남편과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가 밀물때여서 순식간에 갯골에 바닷물이 차서 솜처럼 생긴 갯벌 언덕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 기억만 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찔해오는 경험이었지요. 바다를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그날은 바다가 검은 악마처럼 무서웠습니다. 민건아, 아빠 누가 좀 구해주세요. 민건아. 보라야, 어떡해. 우리 보라 좀 구해주세요. 저는 건너편에 있는 남편을 향해 무서워서 구해달라고 소리쳤지만 남편도 7살짜리 꼬마에 불과했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10분을 그렇게 둘이 엉엉 울고 있는데 바닷물은 어느새 저의 허벅지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밀물에 의해 자꾸 육지 쪽으로 밀려나 둘의 사이는 자꾸만 멀어져만 갔어요. 남편은 육지의 집 방향을 향해서 누구 없냐고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쳤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저는 정말로 까만 바닷물에 빠져서 죽겠구나 하고 반포기를 했었네요. 하도 울어서 목은 쉬었고 눈물에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짠 바닷물에 온몸이 쓸려 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집 쪽에서 까만 그림자가 후다닥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인가 현실인가 분간이 안 가고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오르자 저는 그만 바닷물의 출렁임에 이기지 못하고 휘청하며 정신을 잃었어요. 둥둥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짠 바닷물을 잔뜩 먹어서 속이 울렁거려 토하고 보니 저는 모래사장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무거운 눈을 들어보니 시아버님이 홀딱 젖은 모습으로 저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계셨습니다. 보라야, 괜찮은 거냐? 어서 엎혀라. 시아버님은 저를 업고서 근처의 보건소로 냅다 달래셨습니다. 남편은 엉엉 울면서 제가 죽는 거냐며 보건소로 따라왔지요. 그 광경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보았으니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나 봅니다.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뛰어오신 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시골이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을 뻔했다는데 얼마나 놀라셨겠나요. 엄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연신 시아버님께 고맙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일로 부모님은 시아버님을 형제보다 더 귀한 은인 대접을 하셨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우리 보라 살려줘서 고마워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저하고 한시도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순간들을 쭉 함께 해왔네요. 남편은 이상하게 시모보다는 우리 엄마를 더 엄마같이 생각하고 따랐었어요. 시모가 남편을 잘 챙기지를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어린 시누이들을 챙기느라 맏아들인 아들에게 소홀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더 의지하고 기대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남편과 헤어질 뻔한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님이 도시로 다시 발령을 받으셨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떨어지기 싫다며 몇 날 며칠을 울며 밥도 먹지 않고 때를 썼습니다.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했던 부모님은 어린 남편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을 몇 달간 놔두고 시댁 식구들 먼저 올라가라고 했어요. 민건이는 몇 달 있다가 데려가고 자네 먼저 올라가 봐. 민건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처럼 우리 집에서 지낸 날이 더 많지 않은가? 시아버님이 폐를 끼칠 수 없다며 꼭 함께 가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몇 달 후면 남편도 마음이 변해서 순순히 가족들을 찾을 거라며 시아버님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두 시누이만 데리고 도시로 올라갔지요. 그때 저와 남편은 그저 어린 마음에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며 너무 좋아했었죠. 하지만 남편도 가족들과 모두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그립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가족들이 언제나 데리러 올까 많이 기다렸었죠. 그러던 중 시아버님이 일을 하시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시아버님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때 소식을 들은 아빠가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상태를 보고 내려오신 아빠는 많이 어두워진 표정으로 남편의 얼굴만 한참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때는 아빠가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시아버님이 끝내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도 시모는 남편을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맏아들이었는데도 말이죠. 남편은 시아버님의 사망 소식에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지냈었어요. 민건아, 너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내 아들로 살면 되는 거야. 에휴, 불쌍한 것. 아빠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모가 남편을 부르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예상을 하고 계셨었나 봅니다. 몹쓸 사람들 기어이 하면서 남편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우리가 남편을 아들처럼 품어주면 될 일이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딸의 목숨을 빚졌으니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면 될 일이라고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시어머님은 남편을 데리고 갈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라도 남편의 양육비라도 보내왔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몇 달이 지나도 시모는 남편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바람에 시모가 당시 속옷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을 한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거짓이었죠. 1년 후에는 아예 연락도 닿지 않아 결국 남편은 하루아침에 고아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자식처럼 키우셨던 터라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그저 아들처럼 여기시며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끔씩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감추지 않고 원망스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도 많이 아팠었네요.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살림에도 저와 남편 모두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한 순리인 것처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는 연애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시로 남편의 연락이 기다려지고 남편 역시도 매일 봐도 제가 또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어느 가을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당연한 것처럼 저희들 결혼을 응원해 주셨지요. 그래, 어쩌면 너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인연이었는지도 모르지. 우리 민건이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네. 그리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장인 장모가 아닌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시부모님 사랑보다는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남편도 당연히 친부모님처럼 따르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무런 걱정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싶어 그냥 받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가 울렸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자기야, 왜 그래?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화를 내?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보라야, 방금 전화 우리 엄마였어. 20년 만에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워낙 평소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셨길래 그러냐 물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고향 친구분과 연락이 닿으신 모양이에요. 그분 통해서 저희 둘이 결혼해서 잘 산다는 소식 들었다며 시간 날 때 얼굴이나 보고 살자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답니다. 저희 남편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정말 힘들어 했었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저랑 똑같이 차별 않고 키워주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버림받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 소식이 궁금하긴 하신 건지 마치 며칠 전 만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네요. 듣는 저 역시도 너무 화가 나고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무것도 못한 채로 방 안에 누워만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할 것이고 별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기에 묵묵히 옆을 지켰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생각을 정리한 듯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미안해, 보라야. 나 이제 괜찮아.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원래 없다고 생각한 가족이니까 이제 와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제 나한테는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내 부모야. 그리고 금요일 저녁 남편과 퇴근 후에 한동안 멀어서 자주 가보지 못했던 고향집에 내려갔어요. 가는 길에 남편은 양손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차 트렁크가 꽉 찰 만큼 뭘 그리도 많이 사가는지 모릅니다. 분명 시골이긴 해도 요즘은 택배로 다 배달이 되는데 말이죠. 아마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그리고 그날 늦은 밤 도착해서 간만에 집밥도 먹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족들 모두가 남편을 정말 아끼지만 유독 저희 아빠가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여기세요. 그래서인지 그날도 오랜만에 만난 아빠와 남편이 거하게 술을 한잔하게 되었어요. 그래, 민건이 요즘 결혼 생활은 할만하냐? 보라, 얘가 고집이 세서 네가 마음고생을 좀 할 거다. 난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없다. 아프지만 말고 행복하게만 살아. 그럼요, 아버님. 보라, 얘가 고집은 세도 마음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는 음식도 잘 못하는 애가 제 생일상을 다 차려줬다니까요. 아빠와 남편은 한참 서로 안부를 주고받더니 어느 순간 술에 취해 코를 골며 나란히 잠이 들었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가 두 남자 해장하라며 시원한 동태탕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만에 바닷바람도 쐬며 가족들과 다 함께 있으니 너무도 행복했어요. 그때 아빠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저희 둘을 부르셨습니다. 민건아, 보라야, 이거 받아 넣어라. 너희들 중학교 들어간 날부터 내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다. 어차피 두 사람 결혼도 했고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받아 넣어. 아빠는 침대 밑 서랍을 열어 통장 2개를 꺼내셨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옛날 학생 때 생각이 나서 놀랍기도 했네요. 저나 남편이나 집에서 제대로 용돈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무엇 하나 빠지지 않게 해주셨지만 이상하게도 용돈만큼은 잘 안 주셨습니다. 아주 가끔 할머니가 부모님 몰래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주셨던 1,000원짜리가 가장 귀했어요. 그런 아빠가 갑자기 통장을 내미시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래. 아빠 나이도 있는데 엄마랑 이 돈으로 편하게 좀 사셔. 고생은 좀 그만하고 알았지? 내가 늙긴 했어도 아직 능력은 충분히 있다. 걱정 말고 받아. 어른이 주는 거 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이야. 그 말에 학생 때나 용돈 좀 주시지 그때는 왜 용돈 1,000원짜리 한 장 안 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의 대답에 저희 두 사람 모두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저희 집에서 자라게 된 이후로 알게 모르게 걱정을 많이 하셨다네요.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친딸인 절 더 예뻐하실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이 그런 걸로 기죽을까 싶어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하세요.
그래서 신학기에 공책 한 권을 살 때도 똑같은 걸로 사주시고 옷 한 벌을 살 때도 꼭 2벌을 사셨었죠. 그러다 저희가 제법 크니 용돈을 줘야 하는데 남편은 용돈을 받아도 제대로 쓰지를 않았답니다. 하루는 아빠가 남편을 불러다 왜 용돈을 안 쓰고 갖고만 있냐 물으니 저희 부모님한테 키워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용돈까지 받아서 너무 죄송해서 쓸 수가 없다는 말을 했대요.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 후로 저희에게 직접 용돈을 주기보다는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두신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옆에서 민망한 듯이 뭘 그런 걸 다 기억하시냐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아빠에게 통장을 받기만 한 채로 다시 서울에 올라왔어요. 아빠가 주신 돈은 생각보다 꽤 많은 돈이었고 저희는 이 돈으로 신혼집 대출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에게 정말 잘하면서 살자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곧장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빚이라는 것에 묶여 있다가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에 마치 해방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너무 신이 나서 남편과 함께 집 근처 고깃집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마셨어요. 그리고 기분 좋을 정도로 취해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 또다시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걸려온 번호를 확인하더니 아예 전화를 꺼버렸어요. 그 행동만 보아도 시모한테서 온 전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고 저희는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소대로 각자 출근을 해서 바쁘게 업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는데 일이 워낙 바빠 미처 번호도 확인 안 하고 무심코 전화를 받았어요. 보라구나. 아줌마 기억나니? 하긴 이제는 입에 안 붙더라도 시어머니라는 말을 써야지. 너 다니는 회사가 어느 쪽이냐? 나도 서울에 와 있는데 우리 이제라도 좀 보고 살아야지 않겠니? 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전 민건이가 원하지 않으면 뵙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먼저 끊겠습니다. 버릇없어 보일지 몰라도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간신히 잡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보다 남편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가장 옆에서 봐왔기에 제게도 참 미운 분이었습니다. 전화를 그렇게 먼저 끊었더니 이번에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를 이렇게 끊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 하시면서요. 굳이 답장하지 않았고 제 할 일 하며 감정을 식히려고 노력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점심 잘 챙겨 먹으라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저희 앞에 20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 2번, 3번 계속 울리고만 있었어요. 끝까지 받지 않으면 보나마나 남편에게 또 연락하시겠다 싶어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 너 어릴 때도 그러더니 애가 왜 이렇게 쌀쌀맞니? 너 지금 내 전화 일부러 안 받은 거 맞지? 참 얘 좀 보게.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됐고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둬라. 가족들끼리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지난 오해를 좀 풀어야지 않겠니? 제가 대체 이제 나타나서 무슨 변명을 하려는 거냐. 아들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제 말에 어디서 어린 게 훈계질이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어디 부모 자식 사이가 끊어지는 줄 아니? 네 남편 우리 절대로 배신 못하는 성격이다. 그러니 네가 나한테 잘해야 앞으로 네 남편 사랑도 받는 거야. 알아서 주말에 시간 비워놓고 기다려라. 생전 어른들한테 버릇없이 군다거나 예의 없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저이지만 정말 예의를 차릴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표정 관리를 하고 들어왔지만 워낙 아기 때부터 서로를 잘 알았기에 남편은 이미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절 보자마자 제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니 통화 목록을 보더라고요. 역시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미안해 보라야. 앞으로 이 번호 차단해버리고 그냥 무시해. 내가 해결할 거니까. 남편의 말에 오늘 통화 내용을 사실대로 털어놓으면서 시어머님이 이제야 연락하는 이유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타일렀어요. 차라리 얼굴 한번 보고 무슨 변명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고요. 그러자 남편이 계속 연락이 올 것 같으니 자신이 주말에 혼자 나가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갈 거면 무조건 저도 같이 가겠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고집에 남편이 두 손 두 발을 들었죠. 며칠 후 토요일 저녁 약속 장소로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는 떵떵 섰는데 막상 도착 직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겨우 진정을 하고 예약된 식당 룸으로 들어가니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나는 시모의 모습과 시누이,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분 한 분이 같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선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자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러는 거냐 대놓고 물었습니다. 보라 이 기집애 어릴 때 그렇게 깍쟁이처럼 굴더니 지금도 여전하구나. 민건이는 아주 잘 컸고 인사드려라. 너희 새아버지셔. 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이때까지 이분 도움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어려운 살림에 남편에게 연락을 안 한 건 미안한 일이지만 이제라도 가족답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하시더군요. 시모가 예전에도 좀 냉정한 구석이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아나무인은 아니었었는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니요? 20년의 상처가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 씻어질 상처이던가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을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니 당장이라도 밥상을 엎을 기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할 말을 이어가셨어요. 본인도 피해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남편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본인 고생한 부분만 얘기를 하시더군요. 더불어 시모와 시누이들을 돌봐주셨으니 새아버지로 생각하고 이제라도 잘못이라고요. 게다가 계부가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가족이요? 아버지요? 누가 제 가족이고 아버지라는 겁니까?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오기 전에 사람이면 먼저 장인 장모님에게 찾아가셔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의 말에도 시모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시모의 변명에 남편은 더 들어볼 것도 없겠다 싶었는지 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계부가 눈을 치켜뜨면서 아들이 버릇이 없다느니 하나밖에 없는 엄마도 모른 척하는 불효자식이네 하면서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엄마와 동생들을 보살펴 왔으니 자신은 그 보답을 아들인 남편에게 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은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하냐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남남으로 살아가자며 그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차에 올라타려고 할 때 언제 따라 나온 건지 시모가 차문을 잡고 있는 제 손을 휙 낚아채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뜸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먹이시더라고요. 보라야, 너까지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집에서 이렇게밖에 못 배웠니? 네 부모가 너더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굴라고 가르쳤느냐고. 네가 이러는 거 다 너희 집 욕먹이는 짓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 손 치우라며 시모의 손을 잡아떼고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시모는 벌개진 얼굴로 화가 난 듯 저희를 노려보고 계셨지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다며 연신 사과를 했어요. 전 되려 그 모습이 더 속이 상해 겨우 눈물을 참았죠. 그동안 연락을 뚝 끊고 살다가 나타나서는 한다는 말이 계부의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달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저도 이럴 찐데 남편의 마음은 오죽했을라고요. 저들이 20년 만에 작정하고 찾아왔는데 쉽게 물러설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만남 이후 시모는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신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아빠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받았어요. 보라야, 다 들었다. 민건이 엄마 어제 우리 집 다녀갔어. 어휴, 사람이 어째 그리 뻔뻔하게도 구는지.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니 같이 산다는 그 남자 사업이 힘들어진 모양이다. 그래서 아들 덕 좀 보겠다고 이제서야 찾아온 모양이다. 짐승도 지 자식한테 이렇게 못할 거다. 아빠 말에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겨우 이성의 끈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두 번 다시 만나지도 말고 연락이 와도 무시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며칠은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희 회사는 어떻게 아신 건지 회사 건물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50대 여자분이 제 이름을 대며 찾고 난리라고요. 설마 하며 내려갔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면서 피해봐야 소용없다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오며 가며 다 쳐다보고 정말 쪽팔려서 하는 수 없이 회사 앞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주문을 하기가 바쁘게 바로 본론을 꺼내셨죠. 어차피 민건이 그놈은 말해봐야 소용없겠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시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 너는 빚진 네 목숨값 갚는다고 생각해라. 다음 달까지 7천만 원만 좀 마련해봐. 그 말을 듣고 한강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어렸을 때 구해준 목숨값을 내놓으라뇨.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부모님이 남편을 20년 동안 아들처럼 키웠는데 그 공은 생각도 안 하시나 봅니다. 최소한 자식 버리고 가서 평생 마음에 담고 사실 줄 알았습니다. 행여나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런 식일 줄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지난달에 대해 미안했다는 사과도 얼마나 힘들었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돈뿐이신가 봅니다. 본인들 형편이 힘들어지자 20년 전 버리고 간 아들을 찾아올 만큼요. 대체 20년 전에 민건이를 왜 버리셨어요? 버리셨으면 적어도 찾아오지는 말지. 잘 살고 있는 아들 찾아와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그렇게 큰돈 마련해드릴 이유도 없고요. 있다고 해도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저희 찾지 마세요. 제 말에 노발대발하시며 시어머니를 도대체 뭘로 하는 거냐. 세상 천지의 고아도 아니고 어디서 제 멋대로 살려 하느냐 난리셨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싫었습니다. 더 이상 대체 어디까지 상처를 주려고 하시나 싶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시모는 이때까지도 저희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시모가 찾아온 이야기를 하니 얼굴이 벌개져서는 정말 자신의 부모가 맞는지 실망스럽다며 괴로워했어요. 다시 찾아오면 상대하지 말고 곧바로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당부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모가 시누이들을 앞세워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이게 회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는데 무작정 무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사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언니 하며 참 잘 따랐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참 다들 못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언니, 남도 아니고 시댁 사정이 어려우면 당연히 자식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도리 아니에요? 오빠랑 결혼까지 했으면 이제 이 집 사람이지. 그래, 그리고 왜 네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야? 민건이 생각도 너랑 같다고 하니? 집안의 큰 결정은 보통 남자가 해야지. 그리고 꽤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7천만 원으로 일해야겠니? 그러면서 남편도 결국 자식이라 계속 자신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어떻게 핏줄을 끊고 사느냐는 말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피하려 해봐도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제가 피하면 이제 제 남편 회사를 찾아가려 할 겁니다. 정말이지 너무들 하시네요. 저번에 제 목숨값을 갚으라고 하셨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껏 저희 집에서 민건이 키워준 비용 다 돌려주실 거예요?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저희 집에서 부담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게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드니 시모와 시누이들은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박박 우겨댔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이후로도 실랑이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전 회사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사에 대충 사정을 얘기하고 갑작스러운 반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예 오늘 어떻게든 끝을 봐보자 싶어 저도 제 나름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동안 제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겪었는지, 얼마나 가족들을 기다렸는지요. 시누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며 조금은 미안한 기색을 보였는데 시모는 표정 하나 달라지는 게 없으셨죠. 그리고는 남자가 잘 몰라서 잘못을 해도 여자가 옆에서 잘 잡아줘야 될 판인데 되려 제가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몇 시간 내리듣다 보니 이제는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평소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15분 만에 헐레벌떡 왔더라고요. 남편은 카페 문을 열고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행패야?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나 버리고 가서
이제껏 다들 잘 먹고 잘 살아놓고 집안 형편 어려워지니까 이제야 장남하는 거야? 참 웃기지도 않다. 내 안에 솜털 하나라도 건드려봐. 무서울 정도로 화가 난 남편을 보고 시모를 포함해 시누이들도 역시나 당황했어요. 남편은 20년 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맨 처음 갑작스럽게 시모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아주 잠깐이지만 마음이 먹먹했다 했습니다. 혹시나 20년 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건지 이해할 마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왠지 처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 느낌은 역시나 틀리지 않았다죠. 버리고 갔던 이유도 돈 문제였고 다시 몇십 년 만에 연락을 해온 것도 역시 돈이었죠. 인간이면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 나 보라 부모님 아니었으면 진작 굶었어. 굶어서 죽든 바보같이 부모가 버리고 간 줄도 모르고 기다리다 얼어 죽든 어떻게든 죽었겠지.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사람 괴롭히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남편은 절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고 버텼지만 제게도 그 몇 시간이 참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이내 어지럽기까지 하는 겁니다. 결국 그날 남편도 저도 모두 갑작스러운 반차를 내고 집에 왔어요.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차츰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말없이 한참 동안 침대에 멍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이마에 축축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어요. 자는 동안 열이 올랐는지 남편은 제 이마에 찬물에 적신 손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몸살이라도 난 건지 온몸이 얻어맞은 것 마냥 아팠어요. 그리고 손에 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기운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쉬라고 했지만 요 며칠 시어머니 문제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회사에 꽤나 미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해서도 열은 계속 있고 이제는 속까지 미식거리고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진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면 어쩌나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증상을 듣더니 피검사를 먼저 진행했어요. 그리고 임신이라며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뜻밖의 소식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남편이 많이 서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남편은 눈물이 글썽이기까지 하면서 엄청 좋아했죠. 진료가 끝날 때까지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정도였습니다. 그날 산모 수첩이라는 것도 생전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라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 종류가 있다고 하셔서 병원 및 약국에 들려 한 보따리를 사왔네요. 하지만 남편은 집에 도착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란 거야?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래.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임신인 줄도 모르고 우리 가족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그런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네. 앞으로 더 잘할게. 그리고 남편은 신이 나서 부모님께 저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님 또한 계속 손주를 기다렸던지라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거짓말처럼 말로만 듣던 입덧이 찾아왔어요. 종일 뭘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겨우 먹어도 또다시 다 토하게 만들고 먹는 재미가 컸던 저라는 사람에게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체구가 작은 편이라 그런지 유산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제 20대를 모두 바친 회사였지만 아쉽게도 퇴사를 했습니다. 워낙 오래 다닌 회사라 그런지 받게 되는 퇴직금도 꽤 컸고 다들 오래 일한 직원들이라 제 임신 소식을 누구보다도 더 축하해줬어요. 그렇게 실감은 잘 안 나지만 나도 이제 정말 엄마가 되는구나 싶어서 장하나를 보더라도 아주 꼼꼼하게 신중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일 같이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안 나가게 되니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출근도 안 하는데 불구하고 매일 7시면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혼자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정말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고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의 전화가 또다시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아예 방법을 바꾸신 건지 전화를 해서는 주저리 옛날 얘기를 하시더군요. 거기다 본인이 살아오신 지난 과거를 얘기하며 마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듯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한때는 저희 부모님과 거의 형제 같은 사이였다는 말도 하시면서
저를 회유하려고 어지간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날 아주 나쁜 계모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내가 민건이 얘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었는지 모른다 넌? 대체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휴대폰에 시모의 번호는 이미 차단을 해둔 터라 자꾸만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서 제게 연락을 하신 듯 보였어요. 그러니 안 받으려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남편과 저는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올 사람도 없는데 누구지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다가 기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신 건지, 설마 저희 뒷조사라도 하고 다니시는 건지 시모가 저희 집 벨을 누르신 거였어요.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당장 돌아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 보기 안 창피하냐며 문부터 열고 들어가서 얘기하자 막무가내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한 층당 2집씩만 거주를 하기에 시모의 목소리가 아마 곧바로 옆집에까지 다 들릴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민폐로 생각이 들어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몰라 핸드폰 녹음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대체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한 거야? 설마 우리 뒤라도 캐고 다니는 거야 뭐야? 너 말을 해도 정말 정 떨어지게 하는구나. 보라네 회사 찾아갔더니 임신해서 퇴사했다더라. 네 시엄마라고 집 주소를 잘 모른다 하니까 친절하게 알려주지 뭐냐. 아마도 저희 회사 건물 로비에서 직원 기록을 보고 알려주신 듯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힘들었다며 저더러 시원한 물 한 잔부터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화를 못 참고 있었는데 차마 뱃속에 있는 아기랑 제가 놀랄까 싶어 겨우 조절을 하는 상황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나가라고 끌어내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만 하고 나가. 대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야? 그 말에 시모는 헛웃음을 치시며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사람 하나 제대로 망쳐놨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제 자신이 왜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나 정말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뭐 다 됐고 알다시피 너희 새아버지 회사 돈 막아야 하는 날짜가 이번 주까지야. 더 이상은 나도 너희들 투정 들어줄 여유가 없다. 알아듣겠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어떻게든 마련 좀 해보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퇴직금 이야기였습니다. 뭐 바라지도 않았지만 임신에 대해 축하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되려 임신으로 인해서 딱 맞게 퇴직금이 생겼으니 잘 되었다는 얘기만 하셨었죠. 기대도 안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 혹시라도 시모를 뵙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시모는 저희 둘 표정은 본체 만취하시며 회사를 꽤 오래 다녔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이 얼마냐 물어왔습니다. 어차피 너희들 내가 돈에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 텐데 뭐 속 시원히 말해라. 퇴직금 꽤 되지 않니? 그동안 둘이 벌어서 모아놓은 돈도 꽤 쏠쏠할 거고 그 돈 다 달라는 것도 아니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시는 것 마냥 7천만 원만 마련하라며 그럼 앞으로는 귀찮게 할 일 없을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턱 밑까지 당장 나가달라는 말이 차올라 있었지만 차마 뱃속 아이가 놀라기라도 할까 싶어 입 한 번 열지 않았어요. 대신에 남편이 속 시원히 제 할 말까지 모두 해주었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엄마한테 줄 돈 없어.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리더니 이제 아예 피말려 죽일 셈이야? 난 내 가정이 제일 소중하고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 7천만 원이 아니라 단돈 7원도 주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러면서 남편은 어릴 적 사랑받고 자랐다는 기억보다는 늘 집안의 문제덩어리라 불려졌던 게 잊혀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보통 시골은 현재까지도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심하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 집안은 좀 다릅니다. 시모가 시누이 2명을 낳다 정말 죽을 뻔하셨대요. 그래서 그 후로 아들인 남편보다는 어린 시누이들만 귀히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자신보다 시누이들만 이뻐하는 시모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대요. 다만 섭섭한 마음은 있었다고 하는데 시아버님이 그만큼 남편을 이뻐해 주셔서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시아버님마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나니 시모는 돈도 없겠다 남편을 아예 모른 척한 겁니다. 남편은 이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한 채로 살았다며
악에 받쳐 온몸을 떨며 겨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저의 마음도 무너질 듯 아파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쯤에서 제발 알아서 잘 좀 사세요. 하루가 멀다고 연락 와서 돈 얘기는 잘하시면서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제발 나가세요. 내가 대체 왜 나가니?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보아하니 너희 아파트 집값도 엄청 올랐던데. 굳이 정그렇게 현금 융통성이 없으면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타오. 시모는 이제 돈이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말도 통하지 않고 남편이 억지로 팔목을 잡아당기며 나가라며 보채니까 아파트 사람들 다 들으라는 건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자식이 부모 망쳐놓는다 말을 하셨어요. 결국 이웃집들이 시끄럽다고 항의를 해와서 경비실에서 사람이 쫓아 올라왔습니다. 그때서야 시모는 이번 주까지 마련해서 연락해라 하면서 못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정말이지 대체 열심히 살았던 우리에게 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자꾸만 생기는 건지. 그 뒤로는 한바탕 난리가 나서 그런지 일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회사나 집으로 찾아가시는 것도 없고요. 갑자기 소식이 없으니 이럴 뿐이 아니신데 어딘지 모르게 더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한테 밥은 잘 먹고 지내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입덧도 가라앉아서 잘 먹고 있다고 하자 며칠 전에 시모가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딸 자식 임신했다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시모까지 찾아가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놓으셨을지 정말 무서웠네요.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 안 하는데 민건이 엄마 아주 사람이 아니더라. 어찌 자기가 인간이면 그렇게 굴 수가 있겠냐. 나한테 자기 자식이 이제껏 아들 없는 집 살면서 아들 노릇 다 해준 건데 거기에 감사 표시도 없냐고 하더라. 게다가 어렸을 땐 너 구해준 목숨값을 갚으라고 하지 뭐냐. 그러면서 이제는 해줄 말이 있다며 주말에 날 잡아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실지 전혀 상상을 못한 채 주말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할머님과 부모님까지 안방에 앉아서 궁금한 얼굴로 부모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할머님이 아빠를 보시고선 고개를 끄덕여 보이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한숨을 쉬시면서 장롱 깊숙한 곳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오시더군요. 하나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에게 맡기셨던 유언장이었고 하나는 땅 문서였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라는 말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돌아가셨을 당시에도 보여주지 않던 유언장을 이제 와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 또한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한 유언장을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읽고 또 읽었죠. 그 안에는 남편이 몰랐던 진실이 있었어요. 몸이 약했던 남편의 생모는 남편을 낳고 얼마 못 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갓난쟁이를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시모를 만났다고요. 남편은 워낙 갓난쟁이 때부터 시모를 친모라 여기며 살았기에 계모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하고 살았었죠. 물론 저희도 가족들도 시아버님과 시모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도 없던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시아버님과 시모가 여기로 내려온 건 남편이 3살 때였으니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셔서 알게 되셨다네요. 그리고 이어진 유언장에는 많은 사랑을 못 주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그때 도시로 떠날 때 억지로라도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어쩌면 이곳에 저희 부모님과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마치 먼 훗날을 내다보신 듯한 말이 적혀 있어 마음만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자네 아버님은 자네가 안사돈을 원래 생모로 알고 컸으니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자신이 오래 못 살고 죽을 때가 되자 안사돈이 자네를 거두지 않을 것을 예상하셨던 거지. 그래서 자네 몫으로 2천만 원을 나에게 맡긴 거였어. 오래전 시아버님이 다치시고 하반신 마비가 되셨을 때 아빠가 시아버님을 만나러 서울에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은 이 유언장과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주면서 남편을 부탁한다는 말과 유언장은 별일이 없는 한 남편에게 보여주지 말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할머님도 계모가 친모가 아니란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서 좋을 게 없다고 말리셨다고 해요. 괜히 상처만 더 해집어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그리고 이 땅 문서는 자네 아버지가 준 2천만 원으로 그 당시 한전 옆에 땅을 자네 명의로 사놓았었다네.
그런데 근래 한전에서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그동안 시세가 많이 올라서 2억 가까이 될 거라고 하네. 이것은 자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지. 아빠는 저희가 아이를 낳고 자리를 잡으면 그 땅 문서를 주려고 했지만 한전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 시무가 나타나서 자식된 돌이니 뭐니 하면서 저희가 시달리는 것을 보니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빠가 그러시대요. 시모는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 모질게도 죄책감 같은 거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솔직히 시아버님이 하반신 마비가 와서 목숨이 위태했을 때도 시모가 더 큰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했으면 완키는 아니더라도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모가 돈이 아까워서 치료를 포기해서 시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라고요. 게다가 시아버님의 사고로 받은 보험료를 챙겨서 남편은 나몰라라 했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만 데리고 재가를 내서 살았으니 부모 대접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했었어요. 제가 아무리 싫다고 떼를 썼어도 데리고 갔어야 했다면서 원망만 했었어요. 어린 여동생들만 챙긴다고 섭섭해하면서요. 아빠는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진작에 사실을 말해주었더라면 덜 상처를 받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진작에 알았더라도 상처받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님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원통하다고 했어요. 시모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럼에도 이제 나타나서 계모인 사실을 숨기고 친모인 척 돈을 요구하고 자식의 도리를 요구했다는 것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대문을 쿵쿵거리면서 당장 문을 열라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가 놀라서 밖으로 나가보니 시모와 계부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주 단판을 짓자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남편도 표정이 굳어서는 대문을 열어주며 차라리 잘 되었다며 오늘 그동안 묵혀있던 진실을 이야기해보자고 소리를 쳤습니다. 순간 시모는 당황하면서 무슨 진실이냐고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나 몰라서 핸드폰 녹음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남편이 이를 악물고 계부를 향해 경고부터 날렸습니다. 당신 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나타나서는 친모인 척 자신의 도리를 다 하라고 나타나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놔두고 보험료까지 챙겨서 아직까지 잘 살았다면서요. 당신도 조심해요. 이 여자 우리 아버지처럼 당신도 쓸모가 없으면 버리고 말 여자니까요. 시모는 표독한 표정을 지으며 모두 거짓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진 모르지만 이간질을 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오래된 유언장을 들고 시모의 눈앞에 들이대자 시모는 어떻게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모두 조작이라고 악을 썼습니다. 계부도 같은 말종이었는지 남편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남편이 여기에 알박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들을 향해서 뻔뻔스럽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동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데요. 한전이 매수한다는 땅, 애아버지가 죽을 때 준 돈으로 사놓은 땅이라면서요. 제가 애들 친부 대신 아버지 노릇을 했는데 그 땅값은 제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부의 황당한 말에 엄마가 팔을 걷어붙이고 20년 동안 자식 버린 것은 생각을 안 하냐고 따졌습니다. 계부는 오히려 아들 없는 집에 아들 노릇해주며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죠. 오히려 남편을 키워준 값보다 딸을 구해준 목숨값이 더 클 거라며 한전이 매입한다는 땅값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옆집부터 시작해서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모와 계부는 신이 나서 더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동네 분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시모가 그동안 연락을 끊고 남편을 버린 사실과 그것도 모자라서 계부까지 데리고 나타나서 키워준 값은커녕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처음에 여기 내려와서 터잡고 살 때도 보란 애가 도와준 것은 벌써 다 까먹은 게지. 에휴, 몹쓸 사람들. 그러게나 말이야. 게다가 친모가 아니래, 계모라네. 어쩐지 그러니까 지 자식 아니라고 버리고 간 게지. 에이, 천하의 잡것들 같으니라고. 이봐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변죽 좋게 돈까지 달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시작으로 동네 주민들이 빗자루로 후려치고 소금을 팍팍 뿌려댔습니다.
시모와 계부는 따가워서 눈도 못 뜨고 무식한 사람들이 엄한 사람을 잡는다고 경찰을 부른다고 악을 쓰더군요. 시모가 친모가 아니고 계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더 이상 막힐 것이 없었어요. 마당에 있는 구정물을 냅다 시모와 계부에게 부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지금껏 엄마라고 생각하며 그리워한 시간이 아까워서 원통해 죽겠어. 불쌍하게 돌아가신 내 아버지 살려내라고 하기 전에 당장 꺼져요. 그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몰매를 맞고 남편에게 구정물까지 홀딱 뒤집어 쓰고서야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하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 모습에 부모님도 동네 분들도 마음이 먹먹한지 모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꼴까지 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별소리를 다 한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애비가 다 막아줄게. 괜찮아, 그만 울어. 그날 남편은 지나간 시간들을 훌훌 털어버리듯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로 찾아가 시모와 계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돌아왔어요. 당연히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와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야. 우리 망하게 해놓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너도 한번 네 자식한테 평생 불효만 받고 살아봐. 당연히 남편은 그들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몇 달 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계부가 모든 빚을 시모의 앞으로 돌려놓은 뒤 남아있는 현금만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시모에게 배신을 당하기 전에 약삭빠르게 자신이 먼저 뒤통수를 친 거였죠. 많은 빚을 짊어지게 된 시모는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닌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답니다. 남편은 제가 배가 불러오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자고 의논을 해왔어요.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식당을 정리한다고 하니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았죠. 할머님과 부모님에게 자신이 정말 자식 노릇을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말에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아들로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저희의 뜻에 부모님도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한전에 땅을 넘기고 받은 보상금과 재산을 정리한 돈을 합쳐 건물을 증축했어요. 식당은 리모델링하고 2층에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식당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서툴기만 하지만 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이니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편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맑기만 합니다. 비록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품어주신 부모님이 더 애틋하다면서 효성이 지극하죠. 더군다나 저희도 예쁜 자식을 얻고 보니 부모가 무엇인지 조금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마당 한켠 우두커니 뒷산을 바라보고 계신 아빠 뒤에 남편이 조용히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지 한 손으로 손을 올려 뜨거운 물방울을 닦고 있었죠. 제가 조용히 다가서자 살짝 놀란 듯 황급히 그 아름다운 손동작을 감추려 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어렸을 때 기억이 갑자기 나서 이상하게 기억이 없었는데 장인어른 뒷모습을 보니 그때가 떠올라서 그냥 떠오르네. 등이 많이 굽으셨어. 저는 조용히 남편을 안아주었고 그런 저의 기척에 아빠가 밝은 미소로 니들 왔냐 라며 더 밝게 웃으셨죠. 저는 남편에게 아빠랑 목욕하러 가라고 종용했어요. 아버님, 저랑 목욕하러 가요. 아버지 등 제가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현우야, 할아버지랑 목욕하러 가자. 요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은 아빠와 아들을 데리고 꼭 목욕탕에 갑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못한 조용한 추억을 현재 행복으로 채워놓기 위함이겠죠. 아빠랑 아들과 같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정다워 보여 저의 코끝이 시큰해지네요. 앞으로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힘든 순간도 잘 이겨내겠죠.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가족을 생각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